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동포권익 증진을 위한 시청자와 함께하는 6차 공개 토론 모임,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하게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때 이 동포, 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안을 할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사단법인 한중사랑의 이상부 이사장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저기 이상부 이사장님은 아는 20여 년 넘게 한중사랑교회 장로님으로 동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가리봉동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1년 전에 오류역 그쪽으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시고 나서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말씀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동포분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이주동포 정체연구원의 곽재서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곽재서 원장님은 재해동포청 설립이 되고 나서 지금 재해동포 정체위원회가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중국 동포 이쪽 편에 이제는 그 전문가로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해동포 정체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해동포 정체위원회 활동이 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참여를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늘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한마음 장학회 주성만 사무국장님. 어디서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승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족 글쓰기 활동으로 조선족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교에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2대 국회에 무엇을 바랄까, 뭐 이 주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자고 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주제는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월 말 되면 이제 새롭게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네. 21대 국회에서 우리 동포 관련해서는 뭐 큰 다른 뭐 업적은 없었다고 보고요. 네. 21대에서는 그래도 재해동포청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서 재해동포청이 새로 설립이 되고, 네. 그다음에 재해동포 기본법이 또 만들어져서 특히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국내 체류 동포 네. 관련된 지원 가능성,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고 한 것이 21대의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2대에서는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재해동포청도 만들어졌으니까 명실공히 이제 뭐 법과 제도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좀 내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진짜 동포들이 피부에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그러한 정책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 선정은 뭐 매우 시의적절하죠. 그러다. 예, 우리가 뭐 이 시간에 꼭 한번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보고 한번 또 우리의 목소리를 또 다가오는 22대 국회에 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상부 사장님도 네. 해주시면. 지금 우리 동포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동포 정책뿐 아니라 외국 인력 그런 문제들, 이민 정책 등들이 좀 장기적으로 축적된 그 노하우나 지식 등을 가지고 좀 일관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참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컨트롤 차고가 없었다. 예,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얘기들을 계속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많이 좋아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많이 잘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들 해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도 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민청도 제가 알기로는 그 21대 그 계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그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마련돼서 좀 중복되고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획일화되고 좀 집중화되어서 우리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오늘 이런 귀한 주제를 가지고 해서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제로는 그래도 좀 필요한 주제였다. 그렇죠. 네, 좋은 주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는 2020년도였잖아요. 그때는 코로나19 속에서 국회가 형성돼서 사실 그 국회에 우리가 이렇게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거를 좀 논하기가 쉽지 않았죠. 환경적으로.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 물론 저는 재동포청도 생기고 뭐가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막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사실 좀 국내처럼 동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적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22대 국회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내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는 잘 이제는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구도 갖춰져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한중수교의회 네. 처음에는 이제 참 우리의 그 거죽 여기 체류권을 위해서 네. 참 그 투쟁이라면 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투쟁을 네. 하고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문 취업제가 들어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많이 한국의 우리 동포들이 출입국 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체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네. 많이 좋았으시다만은 그만큼 여기에 많이 한국의 우리 동포들이 아까 말씀 한 100만 정도의 우리 네. 동포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 문은 열어줬지만은 네. 그것을 담는 그릇 인프라라 그러죠. 네. 그 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고 100만의 동포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 참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는 좀 많이 미흡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그걸 좀 해달라고 한 12년 이상, 한 20년 됩니까? 네. 네. 뭐 줄기차게 좀 부러지셨습니까? 목이 터지도록 피가 나도록 외쳤습니까? 하여튼 했는데 이제 좀 지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지쳐서 그런지 더 이상 뭐 새롭게 기대할 게 없다. 예, 뭐 뭐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뭐 있어서 변하는 그런지. 게 없으니까 좀 지쳤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좀 지친 것 같고. 이 사장님은 교회에서 동포들 많이 접촉하시니까. 그렇죠. 뭐 동포들 어떻게 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또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동포 이제 우리가 체류하는 것, H2 비자라든지 실제로 이제 의료보험까지도 이제 되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그 정부에서의 어떤 뒷받침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동포들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무관심의 대상으로 좀 전락한 듯한 먼저 소외를 넘어서 소외보다도 더 심한 게 저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 해결이 됐어요. 네. 어느 정도. 네. 근데 아까 재료 문제들, 생존권의 문제들은 해결이 됐지만 실제로 더 이상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오늘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동포들이 선거권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 이거죠. 선거권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또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투표권을 행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등으로 해서 한국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 동포들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권에서 무관심을 가지니까 정책 위반자들도 동일한 그런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친다. 저는 그게 가장 크게 봐지고. 그래서 좀 이따 뭐 그런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 있어 왔던 그 매스컴이나 미디어의 어떤 동포들에 대한 그 왜곡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줌으로써 이 국민들이 지금도 동포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뭐 제가 동포들은 우리 단일 그걸로서는 우리 교회가 가장 한 3만 명까지의 사람들이 거쳐가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제가 느끼면은 우리나라 60, 70년대 그때 그 순박했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거의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힘드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범죄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 동포들을 갖다가 그렇게 왜곡시킨 그 일부 영화들 또 그게 또 동조하는 그런 그 정치 세력들을 이런 등으로 해서 이게 좀 생긴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식되려면은 정부와 우리 동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참 여러 가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좀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게 정착한다고 봐야 돼요. 뭐 도로 갈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건너와서 여기 와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생활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살던 곳에 돌아가도 같이 살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다시 정착하고 사는 거는 또 새로 처음에 여기 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체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기서 적응하고 나서 돌아가서 그 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 왔을 때는 중국 이제 그 사회주의권하고 민주사회 그 서로 다른 데서 오다 보니까 관심들을 가지고 이러다 썼는데 불법 체류 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 있는 데다가 그러다 이제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탈북해서 넘어오면서부터 이 조선족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보면 이 조선족 동포들 문제는 골칫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고 어제 중국 국민이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중국 정부와의 문제점도 있고 마찰 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다가 북한 동포들은 탈북민들은 오면 우리 헌법상에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기 때문에 국민이잖아요. 넘어오면 그냥 국민인 거예요. 신원 확인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이게 관심이 멀어지고 또 귀찮고 골칫거리니까. 오늘 이 주제 이 주제에 대해 다는 거에 대해서 그 22대 국회 바랄 거는 이 지금 아니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제에 대해서는 참 잘 잡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또 당면한 동포들한테 당면한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그냥 와서 일시적으로 또 돈 벌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큰 생각들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서 정착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됐는데 동포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재외동포청이라는 게 생겼는데 과연 그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지금 재외동포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좀 말씀 좀 해주자. 여기에 답변을 주신다면. 제가 뭐 재외동포 정책위원 민간위원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정부위원이 12명인가 13명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한 5명이 돼요. 이제 뭐 미주 대표, 그다음에 뭐 또 이제 뭐 또 일본 대표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국내 체류 중국 동포 대표로 이제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난 1월 달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장관님이 주재하시고 해서 뭐 아주 두꺼운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네. 심의를 했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재정부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몇 번 참여했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참석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제가 참석했었고, 계속 쭉 민간으로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안건에 예, 국내 체류 동포에 관련된 안건이 없었어요. 거의 네, 뭐 네. 관련했다 그러면 비자를 어떻게 조금 뭐 완화하느냐 그런 문제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한 장으로 해서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 정조하고 있다는 문제, 뭐 그다음에 사각지에 대해 놓여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지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갈 건지 네. 하는 안건들 사업들이 한 뭐 대여섯 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을 때는 뭐 시의 적절하고 좋은 안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동포 정책위원으로 여러 번 제가 참여를 했지만은 요번에 안건은 저번에 이전의 안건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요 노래만 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대할 거는 있다. 이런. 기대할 거는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뭐 반년 동안 크게 피부에 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시간이 좀 짧긴 짧았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2월 달에 이제 국내에서 동포 지원하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공고가 나왔어요. 네. 그 나오고 2월 달에 그걸 지원을 공고를 하고 3월 달에 심의해서 3월 말에 발표한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가 안 나오고 4월 달에 발표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4월 달까지 기다리니까 또 5월 달에 이제 발표하겠다고 다음에 또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재동포 재단에서도 했던 사업입니다. 네.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재동포 재단 사업도 해봤지만은 신청하면은 뭐 한두 달 만에 결론이 나서 그 다음에 한 3월이나 4월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조그만 돈이지만은 지원받은 그 돈으로 사업을 1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이제 5월 달에 발표가 나면 이제 뭐 꾸려가지고 하면 6월 달에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데 보통 우리 정부 사업이 10월이면 마감되지 않습니까? 네. 6, 7, 8, 9, 9월 한 3, 4개월 동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건 보통 보면은 사업이 1년 규모로 이래서 좀 그래도 뭐 앞뒤 잘라 먹더라도 한 그래도 7, 8개월 이상 한 9개월은 해야지 그래도 1년 사업, 그렇죠. 1개년 사업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수 있겠는데 이거 5월 달에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제 6월 달 시점이 이래가지고 이게 1년 2024년 1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로 보면 열을 안다고 할 수 있는데 다 아는데 이게 뭐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처음 보니까 저는 많은 그 안건을 볼 때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작하신 거는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리고 그 안건에 담겨졌었던 그 안건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에 관련돼서 가려운 부분을 그 하기 위해서 순회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뭐 한 번도 뭐 그런 게 뭐 열린 적도 없고요. 뭐 보니까 우리 청자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담회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이렇게 신문 뉴스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전장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재동포청이 만들어지고 국내 체류하는 동포 관련된 법도 만들어지고 하고 안건에도 그런 것이 담겨졌지만 실상은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고 예전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좀 섭섭하다. 정책위원회 그런 지금 생각이 됐는데 듭니다. 정책위원회 활동하니까 그전 정부 때도 했었잖아요. 네.
정책위원회 뭐 좀 더 좀 이렇게 우대돼 있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확 전혀 우대 안 되니까 조금 얼굴이 지금 이렇게 좀 화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우대를 응. 벌써 이 얼굴이 빨개지잖아, 이거 지금. 아니, 그러면은 그 재해동포청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까지 지금 그 각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일들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출입국 이제 그 외국인 정책들을 위주로 했고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부에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외국 인력들하고 네. 또 여가부에서는 또 이제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과기부에서는 이제 뭐 유학생들이나 인재 이제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각 부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조정들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전혀 그렇게 된 것 같지를 않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재해동포청이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복된 걸 자르고 또 같이 집중화시키고 해야 되는지 그게 없이 그냥 일단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히려 이민청이 그 지금 이제 계류되어 있는 이민청이 제대로 되면은 정말 그 동포들이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법무부에서 오랫동안 그 노하우와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이민청에서 재해동포청에서 얘기한 것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축적된 걸 갖다 가지고 하셨는데 또 다시 현실화 시키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언제 하세월이 지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은. 그래서 조금 듭니다. 근데 그거 하긴 해볼게요. 재해동포청이 생겼어. 그래, 어떤 재해동포는 해외 동포인데 어쨌든 재해동포청에서는 국내 체류하고는 동포도 정책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무부에 이제 출입국의 뭐 체류 업무라든가 어쨌든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라든가 고육 저기 F2 체류 자격,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는 법무부가 많이 관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교부하고 법무부하고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업무 충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가나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 안건에도 보고 뭐 또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제는 좀 더 뭐 이민청은 뭐 유학생도 있고 뭐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뭐 결혼 이민자도 있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제 체류 문제, 비자 문제를 관리하는 그건 있는데 동포에 관련해서만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중국 동포건, 미국 동포건 동포에 관련해서만은 이제 해외 동포청이 중심이 돼서 재해동포청이 중심이 돼서 관련된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의 그런 것들을 TF나라고 그러니까 뭘 조직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반대됐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이제 쉽사리 뭐 만들어질 해서 어떠한 그 컨트롤 타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 관련된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재해동포청 간의 어떠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해동포청이 만들어졌는데 왜 자꾸 이민청 문제가 자꾸 나올까? 왜 이민청 문제가 법안까지 올라와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이제 계류는 됐지만 요번 이제 달 말 되면 이제 뭐 자동 폐기됩니다만은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 이 많은 동포들, 특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250만 명의 이민자들 중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 50% 이상이 지금 재해동포 아닙니까?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 중국 동포,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 동포의 또 50%가 우리 중국 동포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동포로서 사실은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민자라는 얘기죠. 그죠? 이민자로서,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동포들은 이민자로서 가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실제 법적인 문제하고 아까 우리
우리 저 주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안 간단 말이야. 갈 네. 수 없는 상황.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 사실 생각들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 동포다. 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모든 걸 접근을 하고 매스컴이나 또 국민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큰 게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중국 동포 제외 중국인들이 여기 잠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국 살라고 지금 이민자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려면 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선거권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뭐 무조건 하고 선거권을 확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부에서 그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저출산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어떤 그 취지에 맞는 제한 조건들을 좀 확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동포들도 어떤 국민적 대우를 받고 하면 안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국민적 대우를 받고 하면은 산업적인 여러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 우리 저 곽재석 소장님 초대 그 동포 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십수년 전이죠.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있을 3D 업종의 인력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십수년 전에 나왔고 저희 한중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동포 체류 지원 센터로서 단독으로 여러 번 건의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졌어요. 왜? 좀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 동포들 뭐 투표하라고 그러니까 투표도 안 해. 왜? 바빠가지고 일한다고 뭐 투표를 못 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한때는 대통령 선거하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실제로 그 대통령 그 여당 야당에서 거의 3칸이나 서드맨들이 와가지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다고. 왜? 동포들이 꽤 그 10만, 15만 정도 국적회복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국회의원 할 때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나고 어떻게 데이터를 한번 내보니까 동포들 투표율이 엄청나게 적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제도가 제대로 돼야지 어떻게 보면 법도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뭐 정부들한테 우리 좀 신경 써달라 이 얘기 안 해도 동포들 살려야지.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정책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는 투표권을 가진 이제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제 투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은 그 지금 거의 아마 이민자와 진배 없는 그런 우리 동포들에게 좀 정부에서 이런 혜택도 주고 또 서로 윈윈하는 실제로 우리 동포자는 한 핏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주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서로 좋지 않겠느냐. 10수년 전에 얘기했던 것도 똑같이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이어지질 않았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죠. 오늘 먼저 우리가 22대 국회에 뭘 바랄까 이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게 지금 6차잖아요. 한 5차 정도 토론을 우리가 몇몇 좀 하고 싶은 자기 얘기하고 싶은 뭐 교포분들 몇 분, 동포분들 몇 분 오셔서 얘기도 했고 또 내가 유튜브 방송을 쭉 하면서 동포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 이거 쭉 취합을 해보니까 지금 거론되는 이제 주요 현안이 이거예요.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지역가입자로 들어있는 건강보험료 최저가 15만 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구당 계산을 하는 게 부부만 한데 묶여지지. 그러니까 그 한 가구당 부부가 살고 위에 또 부모님이 살고 또 성년 자녀가 살면은 따로 다 하니까 그거 계산하면 45만 원, 50만 원 되는 거예요. 가족들 하면 네. 1년에 500만 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성년 부부가 노부모 모시고 밑에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 양육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뼈골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도 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너무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상부 이사장님이 이제 중국 교회에서 많이 동포분들을 접촉을 하잖아요. 이 초창기에 왔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10년, 20년 계속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는 아까 주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국에 가도 잠시 우리 뭐 이제 비자 연장하고 이제 퇴직금 때문에 가도 있을 데가 별로 없어요. 있을 데가 친척 집에 잠시 있다가 옛날 그 고향에 가면 그 고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제일 바라는 게 지금 거의 F4 체류 자격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F4 체류 자격으로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은 체류 비용이 이제 비싼 거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아까 이제 인식의 전환이 아까 원장님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F4를 가지고 있는 중국 국민이 아니라 한국에 살려고 하는 우리 한 핏줄이 잠시 중국에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살러 온 사람으로 저희 말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의 그쪽으로 범주에다가 넣으면은 오히려 더 그것도 좀 이렇게 좀 궁색한 표현이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한국에서 계속 그러니까 거주하고자 한다. 중국에 돌아가봐야 갈지 없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 되고 또 그 나중에 이제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소득 수준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걸려서 좀 그렇게 못하고 그 다음에 시험 자체도 좀 까다롭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좀 수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맞는데 60대 중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사회 통합 프로그램 따라 배운다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기화 시험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분들 고충. 저는 이제 우리 곽 소장님께서 초창기 법무부에도 계시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포 정책의 어떻게 보면 뭐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에다가도 많이 건의도 하시고 한데 요번에 아마 재동포청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민자로의 인식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이민자가 이제 좀 형식적이나마 이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뭐 때문에 못하면 돈이 정빙 서류가 없어서 못하고 젊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좀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 개념 자체만 바꿔버리면 우리 중국 동포들을 우리 귀화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민자로 취급을 해주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인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면은 얼마나 서로가 좋아요. 지금 다른 뭐 동남아나 이런 부분들도 오시면 동남아 다문화 가정들은 되게 대우받아요. 투표권이 있거든. 투표권이. 우리가 옛날에 동포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모임 같은 데 이제 초빙을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은 늘 오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은 호텔 이런 데 뷔페에서 행사를 해요. 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늘 오시는 분들이 오셔. 근데 동포들은 중국 국적이야. 세금 안 내. 투표권 없어. 그래서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뭐 잘 아시다시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벌써 우리가 한 20년, 수년 그걸 하면서 제일 처음에 법무부에서 뭐 지원해 준다 그랬더만 뭐 개뿔을 막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대.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담당 그때 과장님들이나 이분들 해 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위에 얘기가 안 돼. 왜?
세금 안 내는 뭐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 뭘 그렇게 하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들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까 정부에서 그런 개념으로만 조금 변화하면은 굉장히 서로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기 전에 요 지금 두 가지 거론된 문제 제도적으로든가 여기에 좀 많이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에서 여기에 대한 뭔가 그런 것도 많이 제한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제한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가 그 외국인 건강권 관련해서 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용역까지 받아가지고 왜 그것이 국민들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느냐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쭉 지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인권적 차원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연구 만들고 뭐 또 정부에 건의서도 내고 그렇죠. 청와대에 우리 그때 뭐 또 진정까지 넣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때 국민건강 건강공단에 또 실무자도 만나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저희들이 연구 용역 만들고 뭐 했던 것이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임의 가입이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뭐 무조건 의무 가입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뀔 때 우리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몇 가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좀 개선될 줄 알았더니만 개선이 안 되고 요번에 올해 들어오면서 더 악화됐더라고요. 그 법이 그렇죠. 더 빡세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직장 가입자도 네. 그 가족이 6개월이 지나야만이 네, 6개월이 지나면 혜택이 되도록 이제는 뭐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또 최저 요율 지역 가입자의 최저 요율도 그때가 아마 뭐 한 10만 원 정도였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98,000원인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가 10만 원이 안 됐어요. 10만 원이 안 돼. 지금 15만 원으로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추세면은 올해 이제는 저 11월 달이면 또 개되는 그렇죠.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민 단체에서나 이쪽에서 인권 단체에서 이주민들 우리 특히 동포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비인권적이다, 그 이주민의 건강권을 외친다 해서 했던 그 합리적인 안들이 정부에서는 전혀 현재 이게 좀 수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뼈저리게. 근데 그 포기해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요. 미국도 이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뭐 유럽, EU,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주민에 대해서 포용적이다. 이제는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배타적이고 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도 민주당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뭐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지금 나가죠. 보잖아요. 국민의힘은 뭐 드러내놓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민주당은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요즘 22대는 민주당이 이쪽이 좀 강해졌잖아요. 민주당이 뭐 21대에는 민주당이 다수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한 장관이 이걸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안 되는 거지. 지금 21대도 뭐 민주당이 다수석이었고 22대도 다수당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입법권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사실은 입법권과 모든 정책권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부는 그것을 뭐 시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뭐 민주당에서조차도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라고 뭐 그들은 자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그들조차도 우리 이주민 사회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소수와 약자에 대한 어떠한 것들은 전체적인 사회가 보수 이 물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뭐 어긋나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 보면 뭐 우리가 19년 전부터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뭐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는 15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지지부진 입법부 내에서 지지부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그 의사록 같은 거 일 한번 보면은 뭐 민주당 측에서도 특히 찬성한다는 목소리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기 안에 보면은 뭐 핑계는 뭐 종교단체에서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그런다 이러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그럼 그 국민건강보험료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고 아까처럼 한국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영주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그걸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연하죠. 그 보편적 복지, 보편적 건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돈 있는 사람은 건강복지제도, 이 건강 의료보험제도 없어도요. 지금 지가 알아서 1년에 몇 번씩 저 건강검진 받으면서 다 잘 살아요. 그 돈 낼 돈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하고 건강 의료복지를 얘기할 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는 사실은 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 의료복지 제도가 잘 돼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제도는 약자를 위한 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은 이것은 약자를 오히려 짓누르는 제도가 되고 있다. 아까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외국인들, 특히 우리 동포들이 한 집안에서 해가지고 겨우 15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5명, 6명의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나이든 성년,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살고 있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의료복지가 한 가족으로 돼가지고 의료보험료 하나만 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3개, 4개 내고 있단 말이죠. 한 달에 한 3, 400, 400 버는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그 의료보험료로 내라 그러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건강의료보험 복지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책 취지에 벌써 어긋난다, 이거는. 이거는 빨리, 이거는 좀 손을 봐서 사회적 약자들, 또 한국에 들어있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병원 한번 못 가고 제대로 치료 못 받고 해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동포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병원비가 지금 몇 억이 쌓여가지고 지금 우리 장로님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런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혹시 된다. 어차피 그게 지금 한계 우리 그러니까 박진환 원장님도 다방면 노력을 하셨지만 한계를 느끼셨다는 것 같은데 이 국회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중에 이걸 진지하게 얘기 나눌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대화를 하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 권익을 받는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지할 수 없는 오히려 더 반대 동포들이나 이 주류를 이루는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주장을 하면은 같이 사잡아서 동포 취급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우리 한중사랑교수에 지금 24년째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저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디 나가서도 명함을 내밀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당한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포털 사이트에 이런데 악덕 장로, 동포들 덩쳐먹는 장로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 회사까지 찾아오고 아주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했으면 굉장히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동포 일을 함으로써 동포와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동포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가 저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 우리는 지금 이사한 그 동네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다 청소 다 합니다. 우리 동포들. 전부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담배꽁초 전부 다 줍고 이렇게. 왜? 제일 처음에 갔더니 중국 동포들 오는 교회라고 뭐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 1년 지나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아마 정책 기반자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얘기들을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정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분들에게도 이걸 갖다 우리가 통로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 힘을 더 실어 드리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선거권이라든지 또 아니면 선거권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동포들에게 이제 그 국적 회복하신 분들 많잖아요. 모든 그 선거에는 그 일당을 포기하고라도 투표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걸 해서 우리 동포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조그맣지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우리의 기반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1996년도에 한참 중국 동포들 한국 초청 사기 피해로 크게 한국 사회에도 문제가 불거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뭐 중국 가서도 뭐 그 실태 조사도 하고 막 했지만은 주역에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80만 명 정도가 이들을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줘야 된다. 한국 사회가 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초청 사기를 입은 거에서 우리가 나몰라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제안서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동북아 평화인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쭉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회를 움직이니까 이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 그냥 한 5천 명 정도 한꺼번에 못 들어오니까 힘세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했던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건강보험 문제라든가 이게 우리가 뭐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목소리도 계속 냈지만은 필요한 게 이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서 움직여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제안과 문건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300명이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줄을 높여가지고 한 뭐 180, 200명 정도까지는 뭐 사인을 좀 수명을 받아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으로 이제 저는 뭐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그때는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 계셨던 때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몇 개 뭐 사안을 뭐 이제 보면은 국회의원들도 중국 동포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면은 괜히 지역구나 이런 데서 아까 우리 장로님 뭐 항의 받았다시피 중국 동포 관련해서 뭐 옹호하거나 이런 거 뭐 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뭐 그러한 관련된 데서 뭐 정책을 내게 필요성을 얘기한다거나 이러면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개인이 하게 되면은 그런 부담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걸 묶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같은 동포입니다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법안도 척척내고 뭐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부정적인 그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포. 그러나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중국 동포하고 아마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또 비슷하니까 고려인 동포 이건 전략적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나 기타 동포들이 좀 연합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국회의원들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고려인 동포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 단체들이 자기들 혼자들만 사업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여기 한마음 총회도 있고 뭐 무슨 동포 연합회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들끼리만 이제는 그 음모라는 개구리식으로 하는 거는 좀 벗어나자. 벗어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 고려인 동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동포들이라든지 이런 동포들하고도 연합도 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내 여러 우리 인권 단체, 민간 단체도 하고도 연계하는 그러한 조금 이 폭을 좀 넓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자기 틀을 우리 중국 동포들도 자기의 틀을 좀 깨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전에 우리 이사님 계속 선거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동포들이 사실 영주권만 해도 한 5만 6천 명, 6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수도권에 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투표 참여율을 보면은 너무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러나 아까 보니 일당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동포들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나는 뭐 먹고 사는 거 괜찮아. 영주권자 F5 영주권자 정도는 먹고 살만 할 겁니다. 그러나 내 먹고 살만 하다고 내 이웃 동료들 그다음에 가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동료 의식, 공동체 의식을 좀 넘겨서 나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동포들 좀 그 영주권자들 영주권 있으신 분들은 지방 선거에 적극적으로 좀 투표를 한 100% 좀 올리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동포분들의 건강보험료 이런 문제라든가 좀 뭐랄까 한국에서 정주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데 좀 처우 개선을 위한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기화 문턱을 좀 낮춰주려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는 국회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잘 좀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거에 우리가 국회의들이 이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사인을 뭐 180, 200명 받아서 좀 그 극단적인 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안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동포들이 실제적으로 이 선거에도 적극 참여하고 뭔가 이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동포들 스스로가 우리 또 주성만 또 국장님은 또 저기 한국 국적도 갖고 계시는데 이 동포 사회에 이런 정책에 이런 그가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 피부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뭐 친인척이 이렇게 연관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동포들이 여기에 호응도가 어떨까? 이 선거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 동포 단체들이나 동포들이 좀 위기소침해 있는 상태예요. 그동안 이제 그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지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포 단체들도 예전에는 이 체류 문제 때문에 이걸 위해서 열심히들 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나 이런 시민 단체들 같이 많이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 또 이게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한 거죠. 이게 소침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단체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제 뭐 여가 활동이라든가 뭐 체육이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이제 운동, 여가 활동이나 이런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친목 거의 좀 뭐 그런 친목 단체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정치적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 같은 데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렵지만 우리가 이게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 나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적 취득한 분들은 이제 대선이고 지선이고 다 총선이고 다 투표할 수가 있잖아요. 투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참여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주권 가지고 있는 분들은 F사랑 또 지방선거는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은 움직이는 건 표예요, 표. 선거에서. 예, 거기에 영향력이 있어야 누구 뭐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거고 와서 한번 들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관심은 투표장 안 가면 그러니까 이런 현안 문제에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동포 이런 현안 문제에 관심 갖고 이렇게 투표에 나서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또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론 자체가 동포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괜히 그 건드려 가지고 자기
표 얻는데 영향 받으니까 하려고 안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래 정치인들도 좀 너무 좀 직업적이 됐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나라나 민족에 대한 그런 사명감 갖고 좀 하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 좀 치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는 주요 우리가 동포 많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뭐 그 얘기까지 좀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해결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그 방법인데 사실은 길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투표에 참여해주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주느냐, 또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 목소리 내자 그러면은 뭐 같이 뭐 이렇게 서명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참여할 그런 의지가 있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게 동포 사회에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말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야. 이 손뼉을 쳐야 이 소리가 나듯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늦게 온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 실버 비전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뭐랄까 한국의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세대에 들어가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는 복지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하면서 나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는 내국인 대상인데 이제는 동포에 좀 같이 갇혀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저를 한번 찾아와서 네. 이제 저희 실버 비전은 이제 원래 처음에 취지는 국내에 계신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의료비를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제 국내에 거주 중이신 이제 1, 2세대 교포들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이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00만이 넘어가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또 저희가 이제 동포분들 몇 분들 치료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고 나니까 이게 정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하고 진짜 되차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일단 저희는 이제 건보료만 납부하고 계시면은 이제 65세 이상의 건보료만 납부하고 계시면 모두 다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래는 되게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게 일단 치아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랑 틀니, 임플란트 2개랑 틀니 상하해서 총 4개를 저희가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많이 힘듭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으시고요. 저도 바로 듣게 재원을 지금 어디서 이렇게 조달을 하나? 저희는 이제 기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오는 기부금을 거의 다 이제 어르신들 복지에 사용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귀한 일이죠. 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제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지만 좋은 소리 듣긴 정말 힘듭니다. 어르신들 분들에게. 네, 정말 좋은 말 듣기 힘들고요. 뭐 심하신 분들은 신고도 하시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봐가지고 저희 쪽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진짜 정말 많이 찾아다니는데 이제 왜냐면 저희가 홍보가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두 발로 나서서 길거리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른분들에게. 네, 정말 많이 힘들어요. 이름으로서 격려의 박수. 네. 그리고 이렇게 용필 대표님이 불러줬을 때
이렇게 많은 동포분들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제 본인에 해당이 되시면은 같이 오셔서 치료 받아주시면 합니다. 네. 나이는 몇 살? 나이는 이제 만 65세 이상이시면 네. 괜찮습니다. 생일만 지나시고요. 외국인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건강보험료만 내시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네. 계시면 됩니다. 이제 동포분들이 이제 치아 치료 받으러 가실 때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할 거 없으시고 이제 이쪽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은필 대표님 방송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접수를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실버비전 쪽에서 같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뭐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일절 없습니다. 약국에서 약값 나가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치료비는 오셔서 나가는 것도 전혀 없고요. 접수비도 없고 진료비도 없어요. 그냥 오셔서 치료만 받으시면 되시고요. 나가실 때는 이제 병원 약국에 가서 이제 약값만 내시고 집에 가시면 되세요. 그냥 의료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시니까 뭐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혜택을 받으시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의원들 움직여야 되고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투표권 있는 사람은 열심히 투표해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져야 사실 지금 여기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살기 어려운 분들이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동포 단체에서도 좀 관심 가져서 그런 걸 어떻게 할까 같이 동포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이런 데하고 좀 계속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해결책이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런 네, 어떤 캠페인이나 네. 아니면 그런 누군가가 이제 네. 저 동포 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동포 대표들이 하든지 아니면 동포 언론이 뭐 지금 뭐 보면은 김용필 대표가 하시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저 국장님께서 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니즈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 생존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 또 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우리 한 10년 전인가 그때 우리 생존권 가지고 할 때 서울시청에서 10,000명 모였습니다. 10,000명 모여가지고 4시간 정도를 우리가 제가 그때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는 국회의원들이요. 여야에서 그때 그 원내 총무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한 10명이 왔어요. 왜? 이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와서 한마디 그때는 뭐 동포들을 위해서 그냥 뭐 잘하겠다고 난리를 하고 해서 우리도 고무돼서 막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때는 우리 동포들이 참여도도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없고 또 정부에서도 뭐냐면은 동포들 뭐 크게 이게 그 투표 별로 안 하고 뭐 돈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 두 개가 다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자꾸 없어지고 아까 동포 단체들도 보면은 이제 친목 단체로 이제 전락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얘기해 가지고 국회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신 그런 국회의원들 섭외하기도 쉽지 않고 왜 그걸 하면서 자기는 이제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오늘 특별히 좀 모신 게 그래도 저희들보다 이쪽에 좀 인맥도 있으시고 그래서 거기 새로 구성되잖아요. 네. 거기에 같이 좀 이야기 좀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뭐 그거는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그거는 뭐 충분히 찾아서 할 수가 있고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이런 그 우리의 그게 마련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동포들도 같이 그냥 뭐 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은 지역 구민들은 저분이 이거 왜 중국 동포들한테 왜 저러냐. 이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2년 김회선 의원이라고 네. 방배동 저 의원이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초선이셨는데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저명하신 분인데 초선이셨는데 뭘 할까 하다가 동포들을 위해서 이래서 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6명.
그때 소장님 그때 멤버였죠. 6명 해가지고 매월 한 번씩 만나서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 왜? 뭐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은 그 후배들이 그때 그 교육지원단 그 경기고등학교 후배들 그런 분들하고 해서 그때 누굽니까 황교안 장관도 그때 법무장관하고 계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환경들이 근데도 결국은 포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그게 몇 년도쯤입니까? 그게 한 10년쯤 됐나요? 10년쯤에. 예. 요 전 그러니까는 20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이 20대 국회의원이었으니까는 지금부터 한 8년 전쯤 되나. 오늘은 제가 좀 이야기를 어디까지 나눠보고 싶었냐면은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이제는 해외 순방 가면서 제일 먼저 미국 LA 한인회에 들려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재동포들이 22대 국회 이제는 요구하는 거지 사실 김진표 의장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근데 이제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눈에 우리가 확 들어오는 게 이제는 복수 국적을 넓혀달라는 문제. 또 하나는 이 재외동포, 재외국 숫자도 많이 있으니까 유권자도 거기에 대표한 비례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 정당마다 거기 비례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때 이제 공직선거법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복수국적도 사실은 국적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 있고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제는 그 뭐 요즘 우리 중국 동포들을 가장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인원도 제일 많고 저기 있는데 왜 국회의원 한 명이 나오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문화 쪽에는 비례대표가 나왔고 탈북 동포들 중에서는 3명이나 4명 나왔잖아요. 국회의원이. 왜 근데 중국 동포 출신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냐? 응? 그러면은 그만한 리더자가 발굴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보다는 국민 네. 피선거권 자체를 네. 가진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동포를 네. 대표하실 분들은 대부분 다 그때 그 한국직을 못 가지신 분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제한적이었죠. 이제 그것도 하나 있을 네. 거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우리 각 원장님하고 우리 저기 회장님하고 왜 동포 사회 오랫동안 이게 30년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왜 동포 리더가 국회의원 될 만한 사람이 왜 지금도 나타나지 않는가 뭐 제도적 환경적 문제가 있는데 두루두루 뭐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걸 해서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하죠. 동포 사회 뭐 찾아보면은 저는 한국 사회 한국 이민자 사회에 한국 이민자 사회에 가장 많은 인구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 동포고 가장 경제적으로 활력이 왕성하고 또 체류 비자 면에서 봤어도 영주권자가 한 6만 명에 달하고 F4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몇만 명이니까 15만 명이니까 10몇 명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국 사회, 그 다음에 귀화자만 해도 뭐 엄청나게 한 10만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다음에 국적 회복한 사람 한 분도 10만 이상 되고요. 그래서 굳이 찾아보자면은 인물이 없겠냐. 인물은 뭐 그동안 우리 다문화 이민자 21대 때 베트남 출신 그 뭐 비례대표 민주당에서 하나 추천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필리핀 쪽도 하나 있었고 베트남 쪽도 하나 있었습니다. 베트남 쪽은 아예 그 비례대표 순서에서 밀려가지고 못 됐지만은 필리핀 쪽은 뭐 저 이름 누굽니까? 뭐 하여튼 저 이자스민 이렇게 됐는데 그만한 인물 우리 저 한국에 돌아있는 우리 동포 특히 우리 중국 동포 사회에 찾으면은 저는 안 찾아서 그렇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 그런 저 사람 인물이 없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동포 국내 체류하는 동포 그 중에서도 비례 50만 명, 60만 명을 넘어가고
거의 뭐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우리가 볼 때는 중국 동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 한 명 정도는 해야지 않냐 하는 그 마음, 그 포용성, 부족하다,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동포들의 어떤 그런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건강권 얘기도 문제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포를 대변해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 그러게요. 가장 빠른 방법인데 이 일을 위해서 아직 뭐 우리 그 정치권이 좀 열려져 있는 마음이 좀 열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포 사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조금 앞서고 나가는 것 같으면은 뭐 배가 아파서 뒤에서 잡아 당기고 발목 잡게 하는 성향을 좀 봐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뭐 어느 한 사람의 뭐 입신양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동포 사회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앞세우긴 그런 마음으로 좀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똘똘 뭉쳐서 유권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고 지도자를 좀 내주고 그런 사람이 국회나 아니면 지역의 시의원이나 뭐 구청장이나 뭐 구의원이나 이로 해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조금 우리 동포들도 유권자들이 힘을 좀 모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모임을 보여주면은 정치권도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서는 그냥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비례대표제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안 똑똑할 떠나서 그렇고,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저도 그 원장님하고 우리 초창기에 동포가 하나 되자를 참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들을 모으고 단체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향후 동포 사회가 좀 커지니까 이니셔티브를 누가 잡자는 그런 생각들이 큰 단체장들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뭐 지금 갑자기 뭐 하나 되자 이래가지고 될 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방금 생각이 난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구로구나 아니면은 뭐 안산이나 어디 우리 많이 동포들이 많이 사는데 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시의원을 만들자, 구의원을 만들자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좀 이주도 하고 그래서 구의원을 한 명을 세우는 거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작지만은 큰 발자국이 되는 거지. 우리 동포들도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진짜의 어떤 동포들을 위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서로를 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결국 정반합으로 우리 동포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한 몸 바쳐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항일 투사의 우리 그거의 저 후손들인데 우리 동포들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동포들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동포의 이런 현안 문제에 고민하고 어떤 민족심도 발휘하면서 한국에 뭔가 그런 리더를 양성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중국 동포 장치의 역량이 지금 어느 쪽이 보세요? 뭐 인물들은 찾으면 많아요. 네. 제가 그 20년 전에 그때부터 그때 유학생들 중에서도 그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제 조카도 그때 그거에서 일했었는데 그 지금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은 많아요. 많은데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부나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의 두 양대 정당에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냥 자기 하는 일, 주변 일, 거기에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부나
양대 정당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우리 동포 사회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직접 뭐 투표하거나 이런 거를 행사를 못 해봤거든요. 투표는 해요. 투표는 하는데 그냥 형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식이 좀 부족한 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적 취득하고 해도 내 이 선거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를 인식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선도하고 그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이런 우리 이 방송이나 매스컴 같은 데서도 이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좀 전파 많이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일단 동포 사회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서 우리 이거를 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생업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정말 이 중국 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중국 동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사자로서 그런 목소리를 정말 동포들을 위해서 나의 고향 사람들, 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도 내고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래서 정말 많은 동포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저 사람은 꼭 국회에 보낼 만하다, 이런 사람이 나올 정도로 뭔가 그런 인재 발굴 양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국회에 가서 좀 동포들에서 법안도 만들고 권익 증진을 위해서 뭔가 그런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동포 사회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겹집도 좀 만들어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한데, 좀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서 나갈 것인지,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딱 하자 이렇게 해답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결국은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내야만이 이 동포들의 실질적인 한국에서의 권익 증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먼 길이지만은 네. 그러나 먼 길이라고 해서 안 가서는 안 되죠. 먼 길이라도 갈 길은 가야 된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할지라도 결국은 동포들이 여기서 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여건을 살기 위해서는 동포단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동포들이나 또 우리 애청자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도와주시고, 사회적 약자, 정치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약자들이 특히 특별한 사회적 약자죠. 정치 사회적. 우리 좀 아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새기고 있는 그 몸에 새기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한국에서 그것을 좀 극복하고 포용할 때 우리가 역사도 좀 역사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 우리가 지금 뭐 동포들 고령화 사회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노인분들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사실 자라나는 세대들도 이런저런 문제가 좀 우리가 관심 가질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교육을 다 배우고 있고, 그러면 이들은 서서히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인데, 근데 지금 이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관심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동포들의 젊은 세대들 30, 40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는 데 보면 이 뭐 한국 사회도 국제 결혼을 하지만은 중국 동포들도 쉽게 말해서 중국 한족 여성하고 결혼하는 무선족 남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거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 되면은 이제 비슷한 과외비를 주고 한국어 교육을 받는데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없고,
좀 그런 거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늦게 아이가 한국 학교를 다니고 또 한국에서 한국 아이로 자라는 이런데 그 한족 그 배우자는 세무 자격이 F1이니까 취업 활동을 못해. 예? 그러니까 이 맞벌이를 해야 그래도 지금 뭐 고물가 시대에 같이 살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도 상당히 있고. 실제로 제가 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고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실제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참 힘들다. 우리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60대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기는 참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된다. 청소하고 뱉지 말고 잘해주고 공손하게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밑에 세대 30, 40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런 대우를 안 받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따라가요. 그럼 결국은 그 아이들이 학원 가도 못 따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사회 지진화로, 사회의 어떤 그 문제아로 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이 지금 외국들이 유럽이 많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건의합니다. 근데 이게 건의가 전혀 그냥 그 벽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말 못하고 이런 애들은 1:1 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한 5-6명 모여가지고 또 안 돼요. 전부 1:1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뭐 단체에서 저거 돈 일본 주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정을 잘 해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고 하면은 결국은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마지막 이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이제 꺼냈던 게, 시간에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왜냐면은 중국 동포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거의 한국에서 좀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데, 상당히 그 관심 갖고 풀어줘야 될 문제가 많은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밑에 있는 사람은 혼자서 그걸 해결하고 막 노력하려고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특히 아이들 문제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빨리 발굴해서 어떻게 그거를 밑받침해 줘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그 사회에 부담이 되잖아요. 사회적인 그렇죠. 비용이 굉장히 네, 이런 거를 커지고, 인식하고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또 결국은 그분들은 우리 네. 한국 국민이 되거든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국민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한국 사회도,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도 여기저기 많이 골마 터지긴 있는데 중국 동포 사회는 이대로 가면 더 많이 골마 터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결국은 그 중국 동포 사회만이 골마 터져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한국 사회에 큰 그렇죠. 부담이 된다는. 지금 어린 아이들은 거의 이제 한국 국민이 되는 네. 거거든요. 거기에 한국 사회나 정치계는 이 그 중국 동포에 대해서 반정서에 너무 매몰돼 버려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이 관심 갖기를 꺼려하고 그런다면은 그는 스스로 우리가 동포 사회에 대한 뭐 위면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를 뭐랄까요, 너무 저기 하는 거잖아요. 관심 갖기를 꺼려하는 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4-5년 전입니까? 법무부에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30대, 40대들이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F4나 이런 H2 비자로 살고 계시면서 여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낳았다. 네. 얘네들은 중국에서 난 게 아니라 여기서 낳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속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낳는 동포 다시 자녀라 하더라도 중국 국적을 가진단 말이죠. 네. 그런 애들한테 이제 법무부의 국적과에서 이런
그 엄마 아빠가 외국 국적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서 났다면은 여기서 나서 학교에 초등학교 다니는데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는 어린애가 여기서 났는데 쭉 가면은 너 중국이지? 너네 엄마 너 중국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으니 얘네는 지금 정체성이 완전히 혼란이 겪고 있다. 이러니 얘네들한테 영주권이라도 국적이 아니라 영주권이라도 주자 하는 것을 국정과에서 한번 냈었어요. 한 4, 5년 정도 됐죠. 냈다가 엄청난 대한민국 사회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접을 수밖에 없었죠. 뭐 국적을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더라도 그 안에서 나면은 미국 국적을 주는데 대한민국은 뭐 속인주의를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서 태어난 애가 정상적으로 여기서 살고 또 거기서 걔네들이 그 나라로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회 그런 상황이 있는 애들에게 그러니까요. 외국인을 취급하면서 엄마가 F1 비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교육 그런 그 국민으로서의 제도로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 줘야지만 얘가 정상적인 성인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제도는 오히려 그것을 뒤틀고 왜곡하고 막아내고 있는 제도가 되고 있다. 네. 이거는 성인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진짜 이건 심각하게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걸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그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그다음에 또 좀 있으면은 인사이동을 해요. 1, 2년 만에. 그렇게 하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고 하면은 빨리 좀 끝나면 좋겠네. 왜? 알고 있는 얘기거든. 오랫동안 알고 있는 얘기. 근데 그걸 갖다 실행을 못 시켜. 왜? 내가 시키고 싶어도 못해. 아까는 일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어떤 부분들, 그 국민적인 정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은 덕실과 또 어떻게 뭐 인륜적인 것과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지. 네. 그게 참 어쨌든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답답합니다. 네, 답답함이만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22대 이 국회에 뭘 바랄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봤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참 답답하다. 이거를 해결 방법도 찾기도 쉽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들이 많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어. 뭐 우리가 뭐 총이 많은 뭐가 분들이 있나. 이렇게 또 댓글도 써주시고 이렇게 저기 해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말이라도 그러는데 해야지 좀 풀리지. 네, 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이 칼보다 글이 총보다 더 세다는 거를 또 우리가 아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저는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